지금 정두원 우리 의원님이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이 지금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좀 반박은 살짝 해놔야 되겠어. 뭐냐면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냐면 쓸데없이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이걸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금융과 세제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그럼 뭘로 제재할 거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 2주택 이상은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실수요가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주택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투기 지역 15곳, 서울 강남구, 서초, 송파, 강동 이런 데 있고요. 투기 과열 지역 7군데, 서울시,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등. 서울은 전부 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9곳, 부산 해운대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 진구, 기장군, 뭐 일강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주택담보도 억제하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것도 걷어서 그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쓰겠다. 금융과 세제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거예요. 수요는 그걸로 잡고 그리고 공급은 뭐 아까 정두원 선배가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했는데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킨 게 딱 한 번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분당과 일산이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과 가깝고 서울과 동떨어져 있으면 수도권과 동떨어져 있으면 뭐 그게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게 이기가 안 된 실패한 이유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당과 일산이 집값을 당시에 잡는데 큰 유용한 수단이었듯이 이번에도 30만 원가요? 이렇게 공급해서 좀 잡아보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뭘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 한 채의 문제인데 일반 주택의 문제로 풀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똑똑한 한 채. 그게 헛다리 짚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를 4, 5곳, 4곳에서 5곳 개발해서 2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나머지 10만 가구 또 이제 짜투리 해가지고 최종 30만 가구를 이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3만 5천 가구예요. 이제 서울하고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뭐 이런 데인데 특히 서울 수도권, 서울을 제한 수도권에 보면은 이제 2만 5천 가구잖아요. 서울이 1만 가구고. 근데 2만 5천 가구 중에 64%가 다 집값이 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또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겠습니까? 더 떨어지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불은 서울에서 나는데 왜 소방차 물은 여기다 뿌리냐 이제 그러고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속으로 돼 있어요. 이 아무리 급하다고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표현은 좋네. 아니 내 표현이 아니라 서울에서 불났는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물 뿌리냐고. 주민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서울에서 불이 나는데 왜 물이 엉뚱한 데다 물을 뿌리냐. 아니 그나저나 수도권 제외하면 지금 지방 쪽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것도 작가 얘기인데요. 아까 그 주식하던 작가. 그 작가 집이 부산인데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서울의 문제예요. 서울만 문제예요. 서울 일부 수도권의 문제이고. 서울의 똘똘한 집. 근데 이게 급격하게 오르는 원인을 이 저금리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장관 때 돈 빌려서 집 사라. 이자율 낮췄다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경기 부양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게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집이 56점 몇 프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때 한 10번 큰 거 작은 것까지 따지면 몇십 번이고 10번의 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도 그땐 주로 수요 대책의 주류였죠. 근데 번번이 이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오면서 아까 말했듯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부동산이 꺼지기 시작했죠. 갖고 이제 그걸 부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워낙 타격이 커가지고. 갖고 이제 너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건설 경기까지 퇴조해가지고 경기 전체가 이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 와서 너무나 압박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이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제 한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이제 또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을 못 이기고 최경환 장관이 부총리가 이제 그 LTV DTI 이제 그 규제를 좀 아니라 많이 완화를 했죠. 그리고 금리도 많이 낮춰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출 제한을 많이 풀어준 겁니다. 빚내서 집 사라. 그때를 계기로 해서 다시 부동산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 왜 자꾸 집값이 이렇게 뛰느냐. 저희가 볼 때는 심리적인 것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뭔가 기업에 친하지 않다. 기업에 친하지 않으면 이건 저 경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게 기업 도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에 박아놓자.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장은 사실이야. 그 주장은 잘못된 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뭐 주식을 얼마나 올리겠다 했잖아요.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른 게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 11위 기록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주식이 제일 안 오른 게요.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언론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니까 네. 아 그런가 하는 환상과도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지방 혁신 도시를 이제 하면서 공공기관 인전하면서 부동산 이제 매수 보상 비용이 다시 강남으로 환원돼 가지고 됐다 이런 지적인데 그런 요소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2014년도에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면서 평당 아마 4억 5천만 원이가 됐어요. 맞아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사실. 10조였죠, 10조. 그러니까 평당 4억 5천에 팔면 그 주변 강남 주변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저는 그 한전 부지 매각이 큰 시그널이 됐다고 보는데. 근데 정두원 선배가 주장한 것 중에 뭐 우리로서는 뼈아플 수 있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정부가 조율 없이 뭐 용산을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국토교통부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진짜 깝깝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린벨트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있고. 그거 취소했지 않나요? 그래서 용산은 취소했고 용산. 그린벨트 문제 해제 문제는 아직도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는 이제 굉장히 강한 입장이고 서울시가 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가 정치를 해봐서 알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표가 형성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표가 형성이 돼요. 그 표의 이동이 생기잖아요.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이 경기도로 굉장히 쫓겨가요. 정치적인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파를 하고 이제 굉장히 밀어붙였죠. 그래서 그 덕에 제가 당선이 많이 됐어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밀어붙이니까. 근데 이 정치적인 이유도 거기 결부가 돼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 것까지 해서 할 건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고민은 박 시장도 저도 인천시장 때 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연립주택 24평짜리 한 5층짜리 집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재개발 건축조합이 자기가 찬성했어. 그때 찬성할 때는 어떤 거냐?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이거 주면은 고층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로 24평짜리가 몰 걸로 생각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에서 이득이 남아가지고 회원들한테는 추가 부담금 없이 좋은 아파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일반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부담금이 생기는 거예요. 24평짜리 연립주택을 아파트 30층짜리로 진다 그러면 한 15평 인정해줘요. 한 14평, 15평. 그러면 25평짜리 아파트로 똑같이 들어가려면 10평짜리 값을 추가 부담해야 돼요. 한 평당 1,000만 원 1억을 추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24평짜리 연립주택 살던 서민이 추가 부담금 1억이 어디가 있어 가겠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현금 정산에서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을 보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가. 삶의 터전이 뺏기지는 거는 이게 신중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니까. 마포에도 재개발이 예상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그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사고 원주민은 또 전세 살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 다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구조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뭐냐면 협력적 소비를 조직해서 임대료 이외에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은 지금까지 그냥 거주 공간만 돼 있지 협력적 소비, 부가 서비스를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 1000가구가 산다 그러면은 그 1000가구면 소비자 파워를 조직하면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동 구매를 한다 그래 보세요.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통신, 의료 모든 분야를 20% 이상씩 DC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이익이 만들어집니다.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아파트를 망으로 연결시키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포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새로운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무런 얘기 들어봐도 대콤플레인이야. 네. 자, 어쨌든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돈 의원의 판도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헛다리 짚기이다. 한 줄 평 남겨주시죠. 그 판도가 약간 헛다리. 네. 송영길 의원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저는 아무튼 누구나 집이 대안이다 이렇게.